사생된 소스 먼저 최대한 붙여놓은 다음에 떼는 과정이에요. 나는 그게 조금 빠른 것 같아. 앞으로 이제 5년, 10년 후에는 저희가 뵙기 어려운다 감독님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컨트롤러 설명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로봇이 총리님이 되실 예정인데요. 뒤에 있는 핀으로 이렇게 머리를 좀 낮게 조정하실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상태, 네, 맞습니다. 옆에 계신 배우님께서 그리시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컨텐츠의 강점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효과를 보고 그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그러게 오랜만에 뵙고 총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영화까지 찍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전에 우리 AR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어요. 잠깐만. 이거 저만 제 앞에만 물이 있으니까 좀 미안한데. 괜찮습니다. 저희 미리 마셨어요. 다 드셨어요? 네. 이거 치워야지. 미안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K토론나라는 총리님께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대화 플랫폼으로 오늘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에 아름다운 호흡을 넣어주시면서 우리나라를 문화강국으로 빛내고 계신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모셨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공보실의 오세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편하게 진행되는 자리인 만큼요. 산뜻하게 자기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서 자기소개 해주시고 각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지원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하고 현재 베를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1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 웹툰을 그린 홍비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분야 청년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금 전공을 한 현재는 국립국악원의 비상임 객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예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고 현재는 음악교사의 꿈을 위해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양지우입니다. 또 저는 중증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사 창작과 졸업하고 지금 마지막 학기 재학 중에 있고 TOB 그룹이라는 무용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립오페라단의 청년교육단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바리톤 이승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박강산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지역작가, 시민작가를 양성하는 책쓰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를 전공하였고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연구원 그리고 아산충무예술단 교육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종 영화과 졸업하고 지금 엔터테크 업계에서 PD로 근무 중이고요. 동시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아트앤테크 네트워크 에이프톡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무총리실하고 청년정책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한예종 있는 성북의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문화예술을 상당히 사랑하고 공부도 더 하고 싶었는데 그 문화예술 교육의 장벽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야 전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공을 하고 나니 활동할 수 있는 분야도 적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도 만무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선 거리거리에 또 골목골목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생태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나눠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진행을 총리님께 맡기겠습니다. 총리님 모두 말씀부터 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를 오늘 처음 보시거든요.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박수 한번 쳐드리자고.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그 유명한 얘기만 듣던 한예종을 이렇게 와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참석자들 가운데는 한예종 출신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한예종에 이렇게 와서 잠깐이지만은 뭐 AR 체험도 하고 영화 만드는 같이 토론도 하시고 이걸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다큐 감독이에요. 제가 이게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국립박물관장 유홍준 선생님, 유홍준 관장님을 뵀는데 다들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지금 우리 박물관을 찾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캐대원 얘기를 굳이 안 해도 그 굿즈가 이제 막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창출할 정도로. 사실 따지고 보면은 1, 2, 3위 다른 나라들을 보면 미국이라든가 뭐 파리라든가 이런 데 박물관들이 대단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찾는 사람의 숫자도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서 전시하는 여러 작품들이나 유적들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결국은 그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K자가 붙어있는 K팝부터 그런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의 관심과 이런 애정이 얼마나 깊고 두터워졌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새 정부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실화입니다. 다음 정부의 국가 목표를 뭘로 잡아야 하냐. 그 토론을 할 때 원래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문화국가였어요. 문화강국. 저는 정말 우리가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백범 선생이 꿈꿨던 그런 문화강국을 꿈꿔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꿈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구현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문화로 문화적 품격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것에 첫째 공감하면서 두 번째 그러나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가기 위한 길로서의 성장을 회복해야 되니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는 성장 국가라는 것을 그 중간 다리로 가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회복하고 뭔가를 정상화하는 것을 일정하게 성과를 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국가적 목표는 정말로 문화강국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현실이 이제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김남근 위원님하고 같이 정치를 쭉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정치의 끝이 가장 바라는 이상이 뭘까? 문화적 품격이 있는 정치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우리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은 문화라는 게 한편으로는 향유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문화예술인들의 것일 수도 있고 또 일반 국민 대중의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가령 반도체, 바이오, 뭐 AI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과 모습을 딱 상징하고 규정하는 것은 마지막에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은 각 분야에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제 문화예술로 자기의 일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한편으로서는 전문가로서의 생각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어떤 문화적 삶과 환경 속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우리보다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해서 그런 다양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사실은 만든 자리입니다. 자, 저는 이제 시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취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까 각각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 옆에 계신 우리 정지원 피아니스트부터 잠깐씩 이렇게 말씀을 기회를 드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략 이런 취지에 맞춰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인가요? 박진영 그 장관급으로 오늘 임명이 됐는데 사실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또는 세계인들이 보면서 이것을 그냥 한류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정말 문화를 교류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과거 같으면 한류 문화 무슨 위원회라고 할 것을 대중문화 교류위원회라고 이름을 한 취지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와 관련된 문화 정책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취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우리 정지원 피아니스트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총리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현재 상황과 저희가 그 연주를 함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많이 아시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예원학교를 졸업했고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했고요. 한예종에서도 영재교육원 6년을 다녔고요. 예술사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을 교육받은 어떤 피아노 혹은 음악인으로서의 완성은 사실 연주를 함으로써 그게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래왔고 현재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20대와 20대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연주를 한번 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많은 연주 장소, 홀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도 들어본 적도 없는 홀이 있다는데 뭐 사실은 거기에 모든 악기와 세팅은 다 준비가 돼 있고 홀 자체 규모도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실정을 들여다보면은 1년에 그 홀이 운영되는 횟수가 뭐 10회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고 사실은 저도 뭐 피아노를 치는
이지만 그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사실 다른 전문가들이라고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음악을 하는 연주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을 또 함께 모셔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공연들을 만들 수 있고 그 공연들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서 연주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쉽게 접근을 해서 저희의 연주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이렇게 번갈아서 일단 편하게 진행하다가 저도 뭐 그냥 갑자기 끼고 싶은 얘기 있을 때 하고 또 아무나 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일단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중증. 예, 중증외상센터. 저도 봤어요. 아,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 김민석 총리님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를 이제 추천해주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또 자리를 마련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리님께서 좀 풀어주셔야 할 아주 중요한 웹툰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웹툰 작가들은 대비와 진로의 불안, 이제 불공정한 계약, 과도한 노동 강도 등 여러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는 웹툰 불법 유통입니다. 웹툰 작가로서 일주일마다 한 화를 마감해야 하는 현실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역시 주 7일 15시간 이상 작업을 이어오면서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잠을 자는 시간조차도 제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연재 도중에 심각한 공황장애가 오게 돼서 지금은 현재 연재를 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장 큰 고통은 밤을 새워 완성한 작품이 정식 플랫폼에 공개된 지 단 몇 분 만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가는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눈앞에서 제 자식을 빼앗기는 그런 비통한 심정입니다. 웹툰 불법 유통은 빠른 시간 안에 웹툰 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2016년에 처음 등장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기 직전인 2018년에 네이버 웹툰 트래픽의 2배가 가까운 트래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 조사된 전 세계 불법 웹툰 트래픽은 340억 페이지 뷰로 합법 시장과 거의 흡사한 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웹툰 전체 산업의 3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창작자가 혼과 시간을 쏟아 만든 결과물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사이트 홍보하는 미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만화가라는 소중한 꿈이 조직 범죄의 미끼가 되는 현실 앞에서 매일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년 만화가들이 맞닥뜨린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의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희 창작자들의 삶과 미래는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님께 이 절박한 목소리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에도 웹툰 작업이 갖는 집중력, 그 요구하는 집중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 사람들보다 웹툰 작가들이 30% 이상의 더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마감 압박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일주일 안에 80컷에서 100컷 이상의 그림을 그려내야 하고요. 예, 조금만 늦어져도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휴재를 하거나 하면은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문제 때문에라도
이렇게 몸을 혹사시켜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건강 문제도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웹툰 불법 유통 문제 좀 이따 잠깐 또 얘기 조금 더 하시자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저희 다 당연히 다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금 전에 표현 중에 그 내가 낳은 아이를 바로 눈앞에서 뭐 빼앗기는 것 같다는 표현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실감이 확 오네요. 알았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그 모든 창작과 관련된 일 중에 관련된 영역에서 이 창작의 어떤 고유성을 보장하고 불법 유통을 막고 이건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우리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저도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총리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청년 문화예술인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숙아 망막증으로 인해서 전맹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해서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피아노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쁨과 위안을 주던 피아노를 전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았고 그것들이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정원 외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 특히 장애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하여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학생복지팀 내에 장애학생 지원 담당 직원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어느 학교에 들어가냐, 또 어느 직원을 만나느냐, 그리고 그 관련 음대에 어느 교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장애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4년 내내 계속 반복되었고 직원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졸업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점자 악보를 사용합니다. 오늘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이 정도 분량이 한 곡의 한 악장입니다. 그래서 한 곡이 보통 3악장, 4악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곡들이 많은데 현재 점자 악보를 점역하는 점역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묵자 악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일반 악보를 직접 음악 점자 규정에 맞게 점자로 옮기시고 또 그것들을 시각장애인 교정사들이 교정해서 저희에게 유통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점역 그 단가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점역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점역 악보를 새로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추가 확보가 있다면 점자 악보를 유통하고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이 센터에서는요, 현재 국내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시각장애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또 악보를 제작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졸업을 하고 나서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애음악계는 되게 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는 피아노 전공자라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직으로 지내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최근에 올해 이제 기업 산하의 앙상블에서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 내 재택근무도 보통은 최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2년 뒤에는 해당 기업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취업이 됐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이고 또 모든 문화예술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이제 비장애인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또 파트타임 직업이나 또 다양한 일들로 유연하게 생계를 이어가실 수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장애 예술인들은 저희가 하던 그런 문화예술 활동 이외에는 좀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저는 꿈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후배들, 장애를 가진 후배들 또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후배들이 진심으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 특히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고서 그런 음악계에서 꼭 종사하지 않더라도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음악교사가 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시를 준비하여서 지금 현재 음악교사를 위한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를 진행 중이고요. 음악교사가 지금 현재 전맹 시각장애인이 된 케이스가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에 대한 어려움도 지금 굉장히 많고 실제로 개인적인 고민이 많은데 직접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저와 여기 계신 많은 문화예술인 분들의 공통적인 소원이겠지만 저희가 어떤 제약에 걸리지 않고 뭐 장애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장벽이 됐던 그 장벽을 넘어서 정말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그것들로부터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주체자가 되는 것이 저희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저 시각장애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저 분야에 이렇게 교수가 되거나 선생님이 된 경우들이 이제 아주 어렵지만 점점 늘고 있는데 네. 음악교사는 없나 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전무하다? 네. 그래요. 그것도 몰랐네. 저거 하나만 더 여쭤봐요. 저건 어떻게 돼요? 아까 점자 악보. 네. 그거는 그럼 우리 저 지우 씨가 피아노 공부를 하면서는 아예 악보 자체가 아직 점역이 안 돼 있는 곡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점자 점역이 되어 있는 악보를 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곡을 점역하는데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또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악보를 읽고 또 외워서 안보해서 연주하고 이런 식으로 곡을 익혀나가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역 악보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국내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해외 악보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지우 씨가 제 첫 번째로 음악교사가 될 수 있겠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응원을 계속 해주시고요. 계속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중대음악대학 지금 석사과정 수료하셨고요. 지금 국립오페라단의 청년교육단원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이승우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도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자리해주신 청년예술가분들 그리고 총리님, 국회의원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고요. 네,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성악가로 활동을 하다가 감사한 기회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으로 소속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주의 기회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국립오페라단에 소속되어서 국가의 지원을 조금 받으면서 연주를 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 청년 단원 내에서도 올해 뽑게 된 인원이 3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악 분야에서 그렇게 되고 이제 또 기획하는 팀 따로 있고
이제 음악 코치나 피아니스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2달이라는 연습을 거쳐서 단 한 번의 공연으로 이것이 끝나버리는 게 정말 아쉬운 실정이고, 또한 그 배역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배역을 못 받는 청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중문화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클래식의 대중화를 조금 더 살펴주셔서 저희 청년 단원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그때 준비했던 오페라라든지 그런 음악들을 대중들에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무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데 몰라서 그러는데 청년교육단원이라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국립예술단체 안에서 이제 국립극단도 있고 국립국악원도 있고 국립오페라단뿐만 아니라 국립오페라단도 중에 있고 다 청년교육단원이라는 예. 그런 일종한 구성을 주나 보죠? 네네. 청년교육단원을 명목으로 이렇게 1년에 한 기수씩 오디션을 통하여 공고가 나오면 지원을 해서 채용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무대에 서고 싶어서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서 힘들게 채용이 되었으나 무대 자체가 없는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조금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무대 몇 번 있었어요? 설 기회가? 저희 오페라단은 지금 기수가 5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어서요. 저번 기수 때 제가 무대를 섰던 건 2번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구치소 연주를 한 번 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료 연주라는 명목으로 오페라를 한 편을. 앞에는 무슨 연주? 구치소 구치소에 찾아가는 가서 연주를 하는 연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대중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충분히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전제를 갖고 생각할 때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준비해서 연주하는 것이 2번 이상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달이라는 연습 기간이 단 한 번의 공연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혹시 한 말씀? 네네, 말씀 좀. 저는 이제 현재 베를린에 살고 있고,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오페라 극장만 3개에서 4개로 알고 있고요. 각 극장마다 사실 공연이 매일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공연을 준비해서 이 공연이 뭐 그 극장마다 8번에서 10번까지 상영이 되고, 이제 그것이 돌아가면서 계속 무대를 매일매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오케스트라 전체도 가령 절반으로 나눠서 이 오케스트라는 이 곡에 들어가고 이 오케스트라는 저 곡에 들어가고 해서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형식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다른 음악가들, 성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공연이어도 그걸 만드는데 거기선 2주면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리허설하는 시간을 합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더 많은 연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회와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의 영역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음악 얘기를 쭉 했으니까 소설 네, 맞습니다.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문해팀작을 전공을 했고, 지금 석사 과정을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도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출판계에 있는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들, 그렇다면 수십 년째 동결되고 있는 원고료나 신생 출판사가 기성의 이제 그 대형 출판사와 경쟁을 해야 되는 공모 사업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싶었는데 오늘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좀 더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이 문화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 시발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공공의 재원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 혹은 공공의 재원으로 문화예술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좀 제고가 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마치 예술인의 최저 생계를 보조하는 그런 제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자제분이 예술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반발이냐 하면 소위 말해서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자들한테 예술 지원을 해주냐 이런 맥락인 거죠. 이게 예술 지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많은 이들이 예술 지원이라는 게 곧 가난한 예술가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게 단순히 개인의 생활을 돕는 걸 넘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가진 문화적 토대를 좀 두텁게 하고 창작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라는 맥락이 그런 국민적 인식들이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좀 창작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두 분의 맥락도 결국엔 발표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공공재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창작이 되고 있는 이 예술 작품들을 내 피부로 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에서 제고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술, 한국 예술에게는 아직 그 시민이라는 내 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은 아직 한국 예술은 시민들에게 내 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 일례로 지난해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된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문체부 장관께서도 부랴부랴 좀 화제 진압에 나서는 것처럼 예산을 올해는 좀 복구를 시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포부를 말씀하신 거지만 예산 삭감도 이렇게 굉장히 쉽게 되고 복구도 이렇게 조금은 정책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속성 없게 포부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이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장기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사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예술 창작을 국민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공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시민분들이 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문화관에서는 사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웹진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소설가들한테 원고료를 청탁을 해서 그 원고를 웹에다가 게시를 하고 시민분들이 보는데 그게 문단 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웹진에서 발표되는 작품들의 우수성들에 대해서 이 문단 내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두 분의 그 오케스트라나 아까는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공공성으로 훨씬 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공공예술의 실감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계 측면에서는 오히려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히 조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소설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경기문화재단에서 행정 지원을 했었습니다. 행정가로도 일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문단 내에서도 요구들이 많죠. 기대들이 많은데 그런 발표를 지원한다라는 니즈, 그 작가들에 대한 니즈를 실무자들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매년 개편되면서 이런 니즈들을 수요를 충족시켜서 개편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예술계에서도 좀 파급력 있게 전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을 아까 말씀하신 예술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되는데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발표에 대한 지원, 발표와 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네. 사회적인 어떤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창작의 다양성을 높이자 그 의미가 있는 새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두 분 특히나 연주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발표 기회의 부족함을 말씀하신 데에는 좀 와닿는 얘기 같고 이걸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연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건지 이거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계에서 창작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연극 연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정혜연 감독님. 감독님이요? 네. 아니 감독이잖아요. 배우 겸 음악 감독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이제 5년째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충남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연구원으로서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수백 명의 8개 분야 예술 강사 그리고 운영 학교랑 같이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바로 내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공연이든 예술 교육이든 청년 예술인의 삶은 대부분 단년도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 때로는 3개월, 6개월에 불과해서 미래를 설계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삭감 그리고 신규 채용 축소로 현장 진입 문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청년 예술인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릴 예술교육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예술인의 삶이 매년 단년도 보조금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3년, 5년 단위의 다년도 지원 구조와 안정적 고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매년 평가하되 기반은 이어져야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교육이 공교육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청년 예술인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형 플랫폼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술인들이 매년 공모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활동이 불안정하나 플랫폼이 있다면 행정 부담 없이 꾸준히 현장에 설 수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는 검증된 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가 저는 이제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예산과 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정말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만 그 노력이 단년도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이어질 때 청년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예술교육의 아이들의 자신감, 협력, 상상력을 길러내는 힘을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청년의 삶이 안정되어야 우리 문화예술의 미래도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길게 보고 예술과 교육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토대가 마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저는 우리가 흔히 문화예술을 얘기할 때 문화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산업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근데 그걸 너무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꼭 맞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고려하면서 하나에 드는 생각은 R&D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문화적인 어떤 기량을 높여나가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다른 산업이나 과학으로 보면 R&D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R&D와 관련된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단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처럼 평가는 하되 일정하게 사실 그 문화적 성장이라는 것도 기복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것도 처음부터 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일정한 단연도 지원 방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아주 그 좋은 말씀을 들었고 그것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일본의 그 하이브 재팬, 그러니까 그 하이브의 그 일본 지사를 갔었었는데 1년 매출액이 1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정도 진출했는데, 그러니까 엘리트 예술인을 키워내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게 산업의 효과를 갖는 것 같은데 거기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2만 명의 공연장에 나가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2,000명이 관람하는 공연장을 거쳐야 되고 2,000명에 나가려면 200명 정도 되는 데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이게 축적이 돼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도 마찬가지로 200명 기획을 해봐야 뭐 2,000명 기획을 하고 2,000 기획을 해봐야 2만 명 기획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 이제
뭐 여기 이제 도봉에다가 2만 명의 지금 공연 아레나를 짓고 있는데 그 밑에 2,000명이 공연할 수 있는 뭐 200명이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없이 그냥 이렇게 마지막 단계의 것만 이렇게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예종 같은 데를 잘 전진기지로 삼아서 한예종에서 한 200명 공연 기획을 하다가 또 여기 지역에 뭐 공연장 가서 한 2,000명 정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시스템을 이렇게 쭉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보니까 농구팀들한테 전부 농구장을 3년 이내에 지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구장은 반드시 공연장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변을 문화의 어떤 산업의 저변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좀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문화예술 작품들이 지적재산권이 잘 보호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했는데 이제 불법 유통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국회에서 그 정보통신망법을 지금 개정해서 그 불법 그렇게 유통되는 콘텐츠 정보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플랫폼들 유튜브나 이런 데들이 이제 필요적으로 뭐 광고 수익 차단 그거에 대해서 이건 불법 유통물입니다 이런 표시 또는 뭐 일부 삭제 이런 걸 좀 하도록 하는 플랫폼의 책임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이제 법 개정들도 지금 시도를 해서 보호를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이제 불공정 계약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게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문체부가 또 전문가인데 불공정 조사는 또 공정위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둘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협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문화 불공정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들이 조금 소홀히 됐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좀 그 공정위하고 문체부의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좀 불공정한 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거래 관행들을 좀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가는 김에 영화로 가볼까요? 우리 네. 김재우 PD? 네, PD라. 예. 네.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로 상을 받으셨었네요. 10년 넘게 전이었던 10년 것 같아요. 넘게 전에. 예. 제가 뭘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것까지 썼나 보네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방금 국회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고 뭐 되게 운 좋게 오고 싶은 학교에 와서 영화를 찍고 싶은 만큼 충분히 찍었고 영화 학도로서 거의 영화인의 꿈을 한 10년 넘게 꿨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에 가까워지면서 제가 온몸으로 느꼈던 건 영화계의 위기다. 그리고 영화계의 몰락이 눈앞에 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직접적으로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걸 느꼈고요. 지금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영화제에 놀러 가거나 하면 포럼 같은 것이 열리거나 영화인 파티에 가면 다들 하는 얘기는 한국 영화는 왜 몰락했는가입니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괜찮아요? 하면 괜찮겠어요? 라는 말을 굳이 하진 않지만 그런 표현으로 대답을 하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까 전에 체험하셨던 그런 이머시브 콘텐츠 혹은 XR 콘텐츠를 운 좋게 이제 아까 전에 뭐 AT랩이라든지 그런 랩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 팀 프로젝트에 PD로서 좀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엔터테크 영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엔터테크 영역에서 PD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화인의 꿈을 여전히 놓진 않고 있지만 새로운 표현 방식의 영화는 무엇인지, 새로운 영역의 영화는 무엇인지 저는 넥스트 시네마라고 부르는데 그 넥스트 시네마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꺼내 들고 싶어요. 첫 번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계의 몰락인데요. 몰락이라는 단어는 너무 자극적이니 영화계의 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영화계는 최대 정점을 한 2019년쯤, 20년쯤에 저는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간 축적된 결과물인데요. 2019년, 20년쯤이 되기까지 영화계는 아주 높은 층의 주류와 미들과 마이너가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감독들도 다 마이너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서 최상위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근데 2019년에 정점에 올랐을 때 뒤돌아봐 보면 미들과 마이너가 거의 텅 비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이 이것을 경고를 해왔었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비게 된 거죠. 영화인들이나 영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여기를 비운 것이 아니고요. 영화가 명확한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서
영화를 공부하는 영화인들도 그쪽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서 점점 마이너하고 미들급의 뭔가 독립영화 혹은 시도를 해보는 실험적인 영화들이 외면받다가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독립영화제에 가보면 사실 표현 방식도 이전의 방식 그대로 답습되고 있기도 하고요. 개선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심지어 자본이 안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위쪽은 밑쪽이 받쳐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루키들, 이제 올라가기를 준비하는 루키들이 점점 비다 보니 위쪽의 힘들도 위태위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K-pop 데몬 헌터스라든지 너무나도 위대한 메가 IP들이 점점 한국 주도가 아닌 외산 주도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한국에서 오리지널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되게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영화를 공부했던 많은 동료들이 이 중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다른 업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의 문제는요. 예술계의 특성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다른 예술가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느끼는데 예술계는 다른 곳들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1등만 기억하는 곳입니다. 2등부터는 2등을 하는 순간부터 생계를 걱정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당연하죠. 사람들은 1등만 돈 주고 보고 싶어 하니까. 근데 2등부터 100등까지도 어느 정도 예술 활동을 유지를 시켜줘야 그 미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야 1등이 계속 탄탄하게 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2등이 1등이 되고 3등이 1등이 되고 하면서 그 생태계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러한 2등부터 100등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나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한 일주일을 고민을 해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건 메가 IP가 아니라 IP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중소형 사이즈 IP들이 이제 충분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의 IP는 뭐 어떠한 영상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경험 콘텐츠나 혹은 음악, 클래식 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중간급과 소형급 IP는 기술 개발로 개인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혹은 소규모 집단이 모여서 자본 없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송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술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혼자서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충분히 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부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 그룹을 아우르는 PD의 역할은 태생적으로 그거를 뭔가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PD는 배워야 돼요. PD는 학습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중소형 IP를 키워야 되는데 그 중소형 IP를 키우는 데의 핵심은 이 IP들을 그룹핑할 수 있는 PD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PD를 키울 수 있는 어떠한 플랫폼 혹은 교육 혹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걸 만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일주일간의 고민이었고요. 뭐 마지막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예시를 좀 들자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했지만 이제 다른 랩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외부 뭐 다른 학교의 교류 수업 가서 또 창업도 하고 하면서 되게 감사하게도 그런 PD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산업 최전선에 나와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 그럴 기회를 가졌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많이 나와야 모든 예술계에 다 빨대 꽂고 대한민국의 주류까지 이거 힘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PD가 힘이다. 그 일주일 동안 박수. 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오늘 오신 분 중에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아까 중소 IP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끝나더라도 일주일쯤 더 고민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거지 하는 고민의 방법론이 좀 나오면 알려주시면 네. 저희들이 같이 의논 좀 해보자고요. 고맙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아직 말씀을 안 주셨어요. 우리 국악계 우리 대금 하시는 박예나님 그리고 무용 안무도 하시고 무용하시는 우리 김민 계신데 김민
저랑 이름도 비슷하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하죠. 우리 박예나 어디 계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전공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여기 앞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 말씀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상당했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어린 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중, 예고, 한양대학교까지 석사, 박사 그리고 이렇게 대학원 진학까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실력 높은 청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성 적인 취업 문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취업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청년 국악인들은 대학 졸업 후 그래서 악단 취업이 되지 않으면은 지원 사업에 의존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결국 최후에는 그만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악단은 대부분 1년 이하의 비상임 채용이거나 채용을 주로 하고 정단원의 TO는 사실상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 때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실력을 다진 실력 높은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다수인 게 현실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예술가로서 벼텨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은 단기성인 일회성인 공연을 서거나 아니면은 전공과는 무관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국악을 전공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K컬처가 많이 알려지고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즘 국악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인 청년들과 학생들은 현실에 부딪혀서 국악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명확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악단 취업에 대한 지원, 즉 단기성, 일회성이 아닌 각 지역 악단의 정단원 증원이 시급합니다. 현재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청년 단원 제도를 시행해서 청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 노력에도 되게 반가웠고 저희 청년들은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단기성이고 몇 개월의 프로젝트고 그 프로젝트 중에서도 한두 번의 무대밖에 못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의 그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여서 정단원의 TO가 조금 증원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단을 취업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지원 없이 자생력을 갖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부나 기관, 예술가들 모두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가장 절실하게 변화가 필요한 것이 대학 교육 혁신입니다. 결국 학교를 졸업한 청년 예술인들이 대한민국 전통 예술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면 교육 혁신 하나로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K컬처가 세계로 확장하고 문화예술계의 급격하고 다양한 흐름의 변화 속에서 아직도 40여 년째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 국악학과 커리큘럼에는 졸업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 거의 내던져진다는 표현이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제식 커리큘럼보다는 트렌드를 선도하고 창의적인 인재교육이 청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대학에서 그 실험과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뉴비스테이지라는 프로젝트가 이슈가 청년들 사이에서 좀 됐었는데요. 전남대학교 국악과 김상현 교수님께서 개발한 사업으로 학과 수업을 현장으로 연결을 시켜서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을 해서 유통까지 하는 과정으로 아트마켓 형태를 통해 그런 구조를 개발을 하셔서 실제로 학생들의 작품이 매년 전국 기관이나 극장에 유통이 돼서 학생들이 수천만 원의 돈을 직접 벌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도 경험을 했지만 작은 경험 하나도 학생들이 공연을 올리려면 돈을 내고 했던 대학에서 작품 제작, 기획 제작으로 학점을 따고 직접 작품 유통을 통해 전업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대학에서 심어준다는 점에서 좀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 대학 커리큘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들이나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만 존재를 한다면 이제는 국악계는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변화없는 도제식 커리큘럼에 많은 국악학과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돈을 벌 줄 아는 예술가를 양성해야 되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뜨거운 예술에 아직도 마음이 여전함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불투명한 미래와 현실 때문에 꿈과 목표를 접어야 하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지원 없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총리님과 경청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무용인과 안무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드린 이유가 조금은 캐주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원래 조금 편안함 속에서 진심이 좀 닿는 법이니까요. 여전히 좀 버티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요. 근데 다행인 건 요즘 버티는 것이 또 재미가 들렸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힘도 남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만의 전략이 외국 콩쿠르에서 1등을 많이 하면 조금 많이 상황이 나아지겠다였습니다. 근데 콩쿠르 특성상 유류비는 지원하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리랜서, 백수였는데요.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서 제가 사업체를 만들었고 그 신용카드로 제가 해외 경연을 나가기 위해 선결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갚냐? 그때는 젊은 패기로 나 무조건 1등 하면 돼. 시상금으로 갚자로 이렇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과는 감사하게도 좋았고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는 브라질 공연을 갔다 왔는데요. 사실은 무용 지원 제도는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지원금 규모도 있고요. 그래요? 종류도 많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너무 할 게 없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사무직과 현장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용인들은 무대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은 어디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무대보다는 깊숙한 지하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용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고 그게 아무래도 지하에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하에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안무가로서 조금 중장기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부재가 많이 느낍니다. 그 부재가 아까 말씀하신 PD의 부재도 있고요. 대규모의 인원으로 안무를 해야 될 때 혹은 내가 정말 사용하고 싶은 큰 소품이 있을 때 운반부터 해서 보관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저희는 반포한강공원 농구장에서도 연습을 해보고요. 조금 이런 말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50m 근방의 연습실까지 소품을 옮길 용달비가 조금 아까워서 자동차에 밧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몰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다 좋습니다. 너무 건강하고 너무 파이팅 넘치고 좋은데 부상까지 이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네. 무용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상을 안 당하면 불안할 정도로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릴까 이런 것도 경험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있는 지원 시스템 안에서 결과 중심의 어떤 지원금 교부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내기 이전에 저희는 그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원 정책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저희 안무가라는 직업이 때로는 잔혹한 것이 무대 크루부터 해서 사례비, 소품비, 용달비, 대관비, 뭐 연습실 대관비 뭐 해서 이걸 안무가가 부담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분야라서 분업이 안 돼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무용을 알리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정책 탓만 하는 건 어리석다 생각을 하고 저희 예술인들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감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빛을 발할 수 있기 이전에 그 과정과 저희의 현장을 조금만 더 안전하게 조금만 더 아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시작할 때 딱 1시간 정해놓고 사실 말씀을 서로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막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주신 말씀을 듣고 또 그걸 한번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생각거리를 주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그냥 뭐 제가 따로 정리한다는 것도 의미를 제가 별로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 다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니 이 얘기를 꼭 내가 오늘 기가 왔는데 한 번은 좀 더 보태고 싶다고 혹시 하시는 분 계시면 네, 제가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청년 문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번째 주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아까 문제만 말씀드리고 제가 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못 드려서 제가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실 주도의 TF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현재 수평적으로 부처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요. 저는 현재 웹툰이랑 웹소설 작가들과 함께 한국 콘텐츠 디지털 창작자협회를 만들어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웹툰계 전반의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 왔고요. 문화정책, 경찰학, 법학,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최대의 불법 유통 사이트인 유토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운영자가 지금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수천억, 수조에 해당하는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곤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부처이기 때문에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로 총리실에서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고요. 정부 조직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세미나 자료집인데요.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총리실에께서 결단력과 행동력으로 보여주신다면 저희 청년들이 더욱 빛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동안 김구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문화 강국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거 하나 참고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간단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피아노, 성악, 국악, 문학, 무용, 연극, 연출, 영화, 웹툰 이런 데서 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래 그 분야에서 국제 무슨 행사라든가 또는 국내 이런 데서 다 1등 먹어본 사람들 가령 1등 먹어보거나 아니면 그 이상 해보거나 또는 일정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내본 분들인 거예요. 근데
다 만만치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이게 그래서 오늘 근데 여기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서로 자기 얘기를 해본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K-팝, K-컬처, 한류, 우리 문화 강국의 미래인 거죠. 그래서 그 미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흔히 아주 옛날에 예술하고 또 문화하고 이런 거 하면 힘들어 하는 다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성장했던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런 것의 큰 흐름이 이제 변화했고 적어도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바탕의 수준을 이제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듣다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저런 토론을 할 때 예산을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한 예산을 논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확대됐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에 쓰이는 예산은 우리가 올해 예산이 728조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 정말 뭐 1%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원해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화 강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진 곳에 캐대현 이런 얘기하면서 왜 이런 걸 우리 자본이 못하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정말 지금 조금 생각을 바꾼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는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 중에 그 또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 발표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 굉장히 와 닿았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을 이렇게 단년도가 아니라 다년도 지원으로 해서 안정성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 그리고 뭐 제도로서의 불법 유통 문제까지 그거는 총리실에서 할지 우리가 그걸 미니 TF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일단 그거 한번 해볼게요. 미니 TF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수 있을지 네. 일단 최소 2번 정도로 하면서 이게 총리실에서 계속 다룰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강하게 이걸 해야 될 건지 하는 등등을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는 저희들이 그런 주제로 한번 삼아서 것을 걸러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다들 더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과 이런 어떤 열정들이 더 큰 어떤 성과와 우리 사회의 공유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몇 가지 현재 조금 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괜찮다 하는 말씀도 들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함께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제로 중심이 돼서 이제 만들어갈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청년 문화인들 함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연결이 됐으니까 각 분야에서 생각하시다가 일주일 이상 생각하는데 또 근사하게 나왔다 싶으면 우리한테 연결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의견 내주셔서 정말 저희들을 잘 반영하고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 분야에서 정말 즐겁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총리님. 네.
우리 여기 같이 이렇게 서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까요? 네. 모여서. 자, 여기 같이. 예, 앞으로 오세요. 사진 찍을까요? 예. 제가 잡아. 아, 네네. 오케이. 파이팅 한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 예술인 뭐 파이팅 이런 거 한번 우리 총리님. 청년 예술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청년 예술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들 하셨어요. 다들 우리도 희망이 씨는 그냥 그랬다.